이 5차례의 소위 말하는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글쎄 우리가 왜 이렇게 일어나냐 하면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뭐 분양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유겠죠. 주거지에서 매입 자격이라든지. 두 번째는 교육 목적입니다. 그렇죠? 주로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자녀분들이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취학 상태라서, 그리고 여기 뭐 특별하게 그런 선호되는 교육 특구도 아니고 이래서 그 부분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의혹이 제기된 바로는 혹시라도 이제 모친께서 후보자 모르는 사이에 후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에 주소지를 두는 형태, 그런데 실제로 그곳의 소유는 아닌 형태, 뭐 이런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긴 해요. 후보자는 모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는 연로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증인으로 모실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3의 이유 때문이라면, 그 3의 이유가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생활적 문제라면, 뭐 부부간이나 시댁 또는 친정 간의 이런 관계들, 이건 사실 저희들이 알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공직 후보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생활 부분의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를 다 드러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해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상당히 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분 한번 좀 생각을 정리하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다음에 오후에 조금 우리가 불필요하게 90년대의 후보자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문제로 의혹만 부풀리는 이러한 우는 범하지 않게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2007년, 2010년 부분은 후보자의 말씀 들어보면 그리고 상황과 이 정황들을 보면 납득이 됩니다. 아드님과의 어떤 교육 문제를 둘러싸고 그 학업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방황도 하고, 그래서 남들은 다 가고 싶어하는 강남 학군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강북 쪽으로 이제 주소지 이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드님은 엄마 이제 내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다시 다니던 학교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 이면 전체를 보자면 우리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는 사실 다수에 해당되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늘 1등하고 늘 부자고 늘 성공하고 이런 분들의 시각으로 과연 헌법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제대로 그 속사정을 살펴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후보자님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핵심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늘 그 당시 그 시기 1990년대, 2000년대 조금 잘 나가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의 그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자녀분과의 혹시 이런 부분들도 자녀분은 뭔가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어머니는 그런 사회의 그런 그 기득권층의 시각으로 공부해라, 공부 잘해서 판검사 돼야지, 네가 왜 공부 안 하고 딴 곳에 신경 쓰냐, 이런 부분에서 생긴 갈등은 아닌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 아이에게 제가 저희가 살았던 것처럼 그런 길을 강요하진 않으셨나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사춘기 시기에 그런 방황 정도. 네. 알겠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UC 버클리에 유학 다녀오셨죠? 네. 네, 그때는 혼자 가셨습니까? 자녀들이 상당히 어린 나이였죠? 3살, 4살, 뭐 7살? 예. 그때 이제 저는 같은 학교에서 방문 과정이었고 남편은 네. LLM이었습니다. LLM이라고 같은 학교에 두 분이 같이 가셨어요? 예. 네. 석사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또 그 도와주시는 분하고 같이 같이 가셨어요? 네, 같이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UC 버클리는 미국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대명사 중인 학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진보 운동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1년간 계시면서? 우리 사법 체계와 좀 비교도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현실하고? 그렇기도 하고 네. 저는 주로 학교에서 강의를 좀 듣는 편이어서요. 그 학교에 가니까 정말 로스쿨 수업이 너무나 충실해서 케이스 중심으로 그렇죠? 네, 첨예하게 서로 네. 토론하고. 그리고
너무 이 충실하게 수업 진행을 하시는 교수님 모습에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 감동이 지금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홍천 의원님께서도 강하게 질문과 질타를 하셨지만 현재 사법부의 모습은 아마 그때 보셨던 미국 사법의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 후보자님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저희 국민들이 보실 때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모든 걸 잘 아시고 남의 잘잘못을 엄하게 꾸짖고 심판하시는 판사님들께서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썩어 문드러져가는 자신의 사법부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있었느냐, 같은 공범이고 동조자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 개인은 어떻게 항변하시겠습니까? 여하튼 저희는 그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다? 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짐작은 가셨지 않습니까? 짐작도 저희는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원세훈 그 대법원 상고심에서 그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전원일치로 다시 내려보낸 파기환송, 그것도 납득이 가셨습니까?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파기한 쟁점 자체에 대해서 쟁점 하나는? 네, 수긍을 했습니다. 네. 디지털 증거 말씀인가요? 네. 네. 근데 전체적인 그럼 그게 그 하나의 증거 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그런 파기환송이 납득이 간다. 전원일치로. 뭐 좋습니다. 뭐 개별 네. 사건에 대해서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네.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보니까 뭐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과거사 사건도 그렇고 그 당시 원세훈 사건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대법원이 사법이라는 것을 하나의 자신의 그 조직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했다라는 그런 의심들, 그런 정황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 이런 그 불신을 받게 되어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네.